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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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하기까지 큰 흐름의 관점에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자산 관리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설계 전문가 CFP 이윤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이성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고지형 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건강할 때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보험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상위 1% 설계사 이태호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연금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윤재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중에서 장수 리스크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장수 리스크요. 장수하는 것에 대한 위험인가요? 오늘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오래 살면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네, 장수 리스크란 이제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퇴직 후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즉, 각 개인의 소득 대비 지출이 늘어나는 혹은 소득이 없고 지출만 발생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어 모두 자산이 소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기간을 고려해서 준비해놨던 자산이 내가 장수로 인해서 자산들이 모두 없어지고 경제적인 위험까지 오게 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결과에서도 노후 은퇴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314만 원이지만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결과는 10%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잘 되어 있지 않다 혹은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반응은 도합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젊고 건강할 때에는 노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평균적인 퇴직 후의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꾸준한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수 리스크뿐만 아니라 시간의 지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면서 현재의 저축으로는 미래의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금은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노후 대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연금은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런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연금만으로는 왜 부족한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연금만으로는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금액과 관련해서 소득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생애 평균 소득에 비해서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재정적인 여유가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OECD 주요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0년 기준으로 31.2%입니다. OECD 주요국의 연금 소득대체율 평균인 51.8%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이고 소득대체율이 30%인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9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18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적정 생활비가 314만 원인 거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60% 내지 70%까지의 비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와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고령화의 문제가 발생하며 새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은퇴를 통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 실제로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시기가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실제로 적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개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연금 관련된 내용은 재무 설계나 개인 컨설팅을 진행할 때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와 더불어서 이제는 개인연금 준비를 필수로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선 연금의 3층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층 국민연금부터 3층 개인연금까지 일반적으로 연금의 3층 구조라고 부르는 형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만 준비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만 보장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준비할수록 경제적으로는 은퇴 후에 생활 수준이 더욱 여유로워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통계는 이제 퇴직연금 연금 수령 비중을 나타낸 것인데요. 2층을 구성하는 퇴직연금을 잠시 살펴보면 2023년까지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이 10%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90%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퇴직 후에 은퇴가 아닌 추가적인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창업,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나 카페 같은 창업 자금을 위한 원인이 일반적입니다. 즉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 이제 지금과 비슷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70% 정도의 소득 대체율을 맞추도록 연금 수령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연금에서는 30% 내지 40% 정도를 받은 후에 나머지 절반 정도는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은퇴를 한 이후부터는 약 60만 원 정도로만 생활을 하라고 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층의 개인연금을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과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퇴직연금에 수령하시는 분들이 목돈을 한 번에 찾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연금의 3층 구조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납입하는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표에서는 이제 연금저축을 납입했을 때 실제로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상품에 최대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최대 148만 원 정도 가량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을 비교해 놓은 표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투자 수익이나 손해가 발생하고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금리에 따라서 정해진 수익이 발생합니다. 말 그대로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변동성도 높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으며 반면에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으로 원금 보장이 가능하여 위험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투자 내용들이나 ETF 펀드를 투자함에 있어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자산을 직접 운영하므로 개인의 관리 부담이 적으며 수수료가 고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가 훨씬 복잡하고 수익 보장해준다는 원금 손실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연금저축 결론적으로 2가지 모두 세액공제 누릴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기회도 존재합니다. 투자 유연성과 고수익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이 크고 시장 변동에 민감하므로 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안정성과 보장성을 중시하며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원금 보장을 제공하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으로 상품을 선택하는데 아무래도 물가 상승과 금리 변동의 추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금리 변동 추이의 표를 보시면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높아진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금리는 낮아지고 있었고 반면에 S&P 500이라는 미국의 주가 지수를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상품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 효과와 또 세액공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로 준비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펀드를 준비하는 것은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 중도에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등의 해지를 해야 하는 연금의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저율이기는 하지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미래의 연금 수령 시기에 투자 수익률이 원금 이하인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다면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연금저축이 아닌 연금보험과도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요.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크게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과 실적 배당형으로 투자 성과가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률과 금리 변동의 추이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반영되는 변액연금보험이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보다는 실제 연금 수령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세금적인 혜택도 고려를 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혜택을 주는 이유가 좀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좀 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고민도 드는데요. 전문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의 형태를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가 세제 적격 상품이고 뒤에 말씀드린 연금보험이 세제 비적격 상품입니다. 세제 적격 연금은 국가가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연금 상품이고 가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주요 특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세액공제 혜택으로 연금 가입 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 시점으로는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되는데 연금 수령 시에는 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율 약 3에서 5% 연령에 따라 과세되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세율보다 낮지만 아무리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고려하거나 의료비 등 지출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의 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으로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하는데 연금과 수익을 합한 총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납입한 홍길동 님이 투자 혹은 금리를 적용받아 5%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여 지금까지 납입한 연금저축 상품을 해지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홍길동님은 5%의 수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16.5%를 공제해야 되기 때문에 약 1,700만 원가량의 손실을 보고 해지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세제 적격연금은 납입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면에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했을 때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제 비적격 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네, 세제 비적격 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에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 상품입니다. 일반 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장점으로는 납입 금액이나 수령 방식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설정하기가 유연합니다. 현재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앞으로 계획에 맞추어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과 수령 조건에 대한 제약이 적어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제 적격 연금과 비교했을 때는 도드라지는 단점으로 납입 시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장기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세제 적격연금에 있어서는 납입 기간 동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세제 비적격연금은 납입 기간이 아니라 수령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의 혜택만을 생각해서 연금저축 펀드나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연금보험과도 비교하며 적절한 재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도 크게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과 투자 성과에 따른 변액연금보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의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저축펀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가 상승과 자본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도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하는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주식 투자와는 또 비교해봤을 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설명해 주세요. 네, 아무리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수익이 보장되어 있다면 저도 소득의 대부분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나 저조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따라서 투자 성과가 연금 수령액에 귀속되는 연금저축펀드나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감수 능력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기대감과 비교해서 원금 손실은 어느 정도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지 수익성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조목조목 살펴본 후에 준비를 하셔야 매일매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수익률은 높을 수 있겠지만 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 점은 염두를 해두어야 한다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현재는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최저보증 이율을 적용해서 최소 연금액을 보증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네, 연금액을 보증해준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신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앵커님은 투자 수익은 그대로 기대할 수 있으면서 혹여나 투자 손실을 보더라도 내 연금 수령액을 보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수익률과 상관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일단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 위로 추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엄청난 장점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이 현재는 단순히 투자 손실만을 걱정하지 않아도 연금 수령 시기에 최저보증이 이율이 적용되는 형태의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액연금보험에 ETF 투자를 했을 때 20년 혹은 30년 뒤에 연금 수령 시기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적용한 최소 연금액을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증을 이 높은 이율로 해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이율이 보증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투자 수익률이 이 이율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물론 말 그대로 최저보증 이율이기 때문에 ETF에 투입된 금액의 운용 성과가 6% 내지 8% 이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적용받아 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믿져야 본전도 아닌 이제 믿져도 8%가 되는 것인데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액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보다는 지출이 훨씬 커질 은퇴 노후 시기를 대비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변액연금보험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내용은 해지한급금과 연금 수령액에 있어서 최저보증은 연금 수령 시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해지한급금은 말 그대로 연금의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해지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에는 최저보증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ETF 수익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만 이 최저 이율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연금저축보험처럼 좀 중도에 해지하게 된다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세제 비적격으로 납입 기간 중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적금의 이자 소득세처럼 수익금에 대해서 소득세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네, 여러 가지 연금보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좀 뚜렷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최종적으로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결론적으로 어떤 연금 상품이 가장 좋을지 접근할 때 한 가지를 고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개인별 경제적인 상황에 맞도록 계단식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최저보증률을 통해 장기간의 유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변액연금 보험을 경제활동 초기에 미리 준비를 하고 소득이 늘어나거나 결혼을 하여 부부 합산으로 재무 설계를 통한 연금저축 펀드를 준비한 후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 추가적인 연금을 준비할 수 있을 때 일시납으로 목돈을 한 번에 거치하는 연금을 준비하는 방식과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금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특성상 오랜 기간 유지하도록 할수록 더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사회초년생 시기에 연금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유지하면 오히려 향후 유지할 수 없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홍길동님의 경우를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10년 안쪽에 결혼을 하거나 차량을 구매하거나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고려해서 지금 수입의 약 30%를 연금 수령하도록 준비한다고 했을 때 75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하려면 당장 10년 안쪽의 이벤트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는 재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10% 이내 정도로 고려를 하면서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 설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고려했을 때 변액연금보험으로 최저보증률과 장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여 먼저 준비하고 소득이 늘고 결혼했을 때는 부부 합산으로 필요한 금액을 고려해서 연금저축 상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이 연금보험에 대해서 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건강고지형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성재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건강고지형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건강고지형 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은 특별히 건강 상태가 양호한 분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인 보험과 조금 다른데 일반 보험은 가입 전에 상세한 건강 심사나 검진 등이 필요했다면 건강고지형 보험은 간단한 건강고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보험 가입의 접근성을 높여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네, 건강고지형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보험의 가입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우선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기본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큰 수술이나 질병, 입원 경력이 있는지, 만성 질환 등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답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정보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위험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자료처럼 건강고지형 보험의 가입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절차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미리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도 저렴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험은 복잡한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이나 바쁜 일상을 보내는 분들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 상태가 양호한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이 가입 절차도 간편하고요. 보험료도 저렴하다고 오늘 말씀 주셨어요. 그럼 이어서 건강보험의 역사와 또 발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세요. 네, 건강고지형 보험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개념은 19세기 말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현대적인 건강보험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고요. 20세기 중반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강보험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이 제공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제도들은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에 의료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요.
당시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보험이었지만 1989년에 이르러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한 단일보험 시스템은 효율적인 의료비 관리와 폭넓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다양한 보험 상품과 서비스가 존재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의 발전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건강고지형 보험은 어떤 발전을 거쳐왔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고지형 보험은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등장한 상품입니다. 초기에는 건강 상태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거나 제한적인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보험 기술의 발전과 의료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보다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건강고지형 보험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고지형 보험의 핵심은 간단한 고지 절차와 더불어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의 기술의 발전은 보험사가 개별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더 잘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건강고지형 보험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상품은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일반적인 건강고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또 다른 상품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여 저렴한 보험료와 더불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네, 건강고지형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점이 이 표준형 보험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건강고지형 보험과 표준형 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건강고지형 보험과 표준형 보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두 보험의 유형은 가입 절차와 보장 내용, 보험료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자료는 건강고지형 보험과 표준형 보험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한 것입니다. 건강고지형 보험은 간단한 건강고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반면 표준형 보험은 가입 전 정밀한 건강검진이나 심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을 통해 표준형 보험은 더 넓은 보장 범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고지형 보험은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에 따라 보험료가 낮게 책정됩니다. 반면 표준형 보험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기반들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표준형 보험의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건강고지형 보험과 표준체 보험 중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 보험료 부담 능력, 필요한 보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저렴한 보험료를 원한다면 건강고지형 상품이 유리할 수 있고요. 반면 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보장과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표준형 보험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사항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 전에 알릴 의무와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점들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어떤 점들을 알려야 하고 그리고 계약할 때 어떤 주의 사항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이는 보험 계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자료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주요 내용들을 보여주는데요. 가입자의 최근 병력, 만성 질환, 과거의 큰 수술, 이력 등을 보험사에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고지할 경우 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보험사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고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만약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소비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소비자의 의무 중 하나가 이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보험금을 우리가 청구할 때는 어떤 절차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네, 보험금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자료는 보험금 청구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요.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필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보험사가 심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경위서 등이 있으며 보험사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지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서류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청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보험금 청구 시에는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험금 청구 시점과 사고나 질병 발생 시점 사이에 지나친 긴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의 적식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 이제 실제로 가입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 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체크리스트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험 가입 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체크리스트는 보험 가입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로 하는 보장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며 보험료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고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계약 전 알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건강고지형 보험과 함께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야 할 이 보험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고지형 보험은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한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보험 상품입니다. 저렴한 보험료와 간편한 가입, 안정적인 보장 등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초기 고지의 정확성과 보장 범위의 제한 등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보험업계는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것 같아요. 따라서 신중한 선택과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잘 선택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인 건강고지형 보험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칭찬보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 위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간편심사보험입니다. 이태호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간편심사보험은 기존의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일반 보험은 가입 심사 과정에서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이 어렵거나 거절될 수 있는데요. 유병자 보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설계된 상품입니다. 네, 과거에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도 병력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간편심사보험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네, 간편심사보험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더 많은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해 기존의 엄격한 건강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상품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편심사 보장이 있어서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말씀 주셨는데요. 이 등장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려요. 네, 기존의 건강보험은 엄격한 가입 심사 절차로 인해 과거 병력이 있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보험가입 기회를 위해 도입이 되었고, 간편심사보험의 등장은 보험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편심사보험의 출시는 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고령층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네, 간편심사보험에 있어서 어떤 역사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초기에는 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초기 간편심사보험은 몇 가지 기본적인 건강 질문만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의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 현재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질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간단한 심사만으로도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의 인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가했고, 특히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보험가입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험사들은 더욱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편심사보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요즘에는 병력이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경우도 많으신데 이런 분들께서는 오늘 말씀 주신 이 간편심사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발전 과정에서 좀 중요한 변화나 이벤트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좀 중요한 사건이 따로 있었을까요? 네, 2000년 중반 이후 보험사들은 더욱 정교한 데이터 분석과 고객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해서 간편심사보험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간편심사보험 가입 절차가 도입되면서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는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상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현재 간편보험 심사에 있어서의 위치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 간편심사보험은 많은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주요 상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존 보험에 비해 가입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다양한 질병에 대한 포괄적인 보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이 생겨나고 또 발전하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사회 전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간편심사보험의 발전은 보험가입의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간편심사보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또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편심사보험은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서 경제적 안정망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적 안정을 돕고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보험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유병자 보험의 주요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입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병력이 있어도 비교적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장 범위가 넓어 다양한 질병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에 따라 보험료가 다소 높을 수 있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많은 특징들이 좀 장점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 보험료가 높다는 점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병자 보험을 선택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유병자 보험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째,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 보장과 보장 내용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간편심사보험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가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로 좀 가입이 이루어질까요? 네, 간편심사보험은 가입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의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들을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대략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간편심사보험에서 우리가 절차를 알아봤는데 요건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지 이 가입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가입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간편심사보험의 가입 요건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만성질환에 대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거나 있다면 어떤 약물인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최근 체중 변화가 있거나 흡연 여부, 음주 습관 등 기타 건강 상태를 묻습니다. 네, 한 5가지 정도로 가입 요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렇다면 주요 장점에는 어떤 게 있는지, 간편심사보험에 있어서 또 이런 장점들은 좀 특별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간편심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건강검진 없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만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심사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가입 심사 승인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기존 질환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고 다양한 질병과 사고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보장이 제공됩니다. 다양한 보험료 옵션이 있어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고요. 신속하게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다 기존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고 포괄적인 보장 범위를 갖고 있다는 점도 굉장한 장점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병력을 갖고 있던 병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병력인지, 기간은 얼마나 지났는지에 대한 상품과 심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병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은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간편심사보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네, 간편심사 보험은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며 각기 다른 보장 내용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간편심사 보험, 무심사 보험, 그리고 특정 질병 전용 보험입니다. 네, 간편심사보험 그리고 무심사보험 마지막으로 특정질병 전용보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무심사보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심사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무심사 보험은 심사 과정이 전혀 없는 보험입니다. 즉 건강 상태나 병력에 대한 질문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심사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비교적 높을 수 있고 보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가입이 어려운 분들이나 즉시 보장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네, 심사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는 무심사보험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특정질병 전용보험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겠어요? 네, 특정 질병 전용 보험은 특정 질병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 심장질환보험, 당뇨병 보험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험은 해당 질병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 외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장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간편심사보험을 선택해야 할까요? 네, 간편심사 보험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을 선택하셔야 되며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보험료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험이 제공하는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지도 확인해야 되면서 보험사의 신뢰도와 고객 서비스 품질을 확인해서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끝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 특약을 통해서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을 고려할 때 어떤 점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찾아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이렇게 간편심사보험을 선택할 때는 5가지 정도의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보험료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보장 내용이 보험사에서 어떤 보장 내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4번째로는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시가 있을 때는 추가 특약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게 우리가 간편심사보험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 칭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 TV와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 TV 혹은 보험 불만 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